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하하하.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17세기, 결심을 하고 19세기야.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고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 근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전화에. 전화에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0,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신이치로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일이야.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 일본판 악마를 모았다였습니다. 영국 하트퍼드셔 보빙던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이 마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련과 마비 증상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사망자까지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을 사진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탈륨 중독으로 보이는데요. 탈륨에 중독되면 구토나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자,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점을 그리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화학 지식을 줄줄이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한 수사팀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모든 건 그가 설계한 살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한 기자님이 탈륨 그랬잖아요. 네네. 탈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탈륨이 뭔지. 일반 사람 모르는 거죠. 자, 맹독 물질인 탈륨을 커피나 차에 탄 뒤 사람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권해왔던 겁니다.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은 그의 집에서 탈륨을 비롯한 각종 독극물과 독약 실험을 소상히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독극물 살인범이었던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영. 자, 그런데 그의 범행은 꽤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다른 과목은 거의 낙제에 가까웠지만 그는 고작 14살의 나이에 독학만으로 대학원 수준의 화학 지식을 습득할 만큼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이거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지. 그러니까. 예,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런던 리스턴의 한 교실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은 학생들이 잇따라 복통을 호소하더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레이엄 영은 자신의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을 0.01g 섭취하면 인간은 복통을 일으킨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는 친구를 상대로 독극물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의 치사량을 실험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자, 그리고 1962년 15살이 되던 해 그레이엄의 의붓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지 말지. 어머니 또한 그레이엄 영의 독약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레이엄 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투옥됐지만 정신 이상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위탁됐고요. 9년 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그가 자, 이번엔 영국 보빙던 마을에서 마을 사람과 또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독극물 살인 사건을 계획, 실행을 했던 겁니다. 완치된 게 아니네. 왜 완치 판정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뭔가 연기를 한 거죠. 자, 일로 나가려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레이엄 영. 하지만 1990년 8월 4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 헤이시 시로시타 사초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14살 소녀 미야코 와카나. 아이고. 26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코끝에 스친 삐릿한 피비린내.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딸 미야코가 하의는 벗겨지고 왼쪽 가슴은 피로 흥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체 미야코에게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사망하기 전 미야코는 5시 40분쯤 하교 후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까지 걸어간 시간을 생각하면 6시쯤 도착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쯤에 미야코가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곧바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범행 직후에 이웃 주민들이 했던 증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린 뒤, 그러니까 3분 뒤에 미야코의 어머니가 귀가했습니다. 어허. 자, 그렇게 치면 이때 범인은 불과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신랑이 있던 상황인데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다 모든 범행을 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미스테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오모리 경찰들은 발자국과 지문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죽인 뒤 마치 자신을 잡아보라는 듯 범인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어? 미야코가 죽은 방 옆방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설마 다른 가족이 피운 건 아니죠? 엄마요? 뭐 엄마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그러니까 뭐. 침입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볼 때 내부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사 결과 미야코 가족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 이후 아오모리 경찰은 담배꽁초로 DNA 검사는 물론 무려 수사팀 12만 명을 동원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약 600여 명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봤는데 하지만 끝내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엄마의 내연남의 짓이다 라는 추정도 있었지만요. 물증은 나오지 않은 채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를 넘기며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다. 2010년 8월 17일 콜롬비아 남서부의 마을 푸에르토 아시스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이내 동네를 떠나지 않을 때에는 살해하겠다. 자, 이렇게 얼굴책에 업로드된 한 글 때문이었는데요. 이 경고글과 함께 올라온 건 69명이나 되는 10대들의 이름. 처음에는 다들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하고 학부모, 학교, 경찰들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SNS에 인터넷 살생부가 올라오기 이틀 전인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의문의 총에 맞아 숨진 두 청소년의 이름이 리스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찰들은 20일 특별대책회의를 하는 등 비상이 걸렸고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콜롬비아 당국에서도 인터넷 전문가를 포함한 특수팀을 꾸려 마을로 파견,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거라면 모든 제보를 받겠다며 330만 원 상당의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총력전이 무색하게도 암살 리스트에 있던 19세 청년이 피살, 어머, 이어서 16세 소년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도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자녀들을 도시 밖으로 피신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뭐 사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 모르니까 두렵죠. 당연하죠. 네. 동네를 장악하고 있던 로스 라스트로조스라는 갱 조직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소행으로 범인을 추측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정황도 단서도 없어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 단서가 너무 없어서 답답해요. 이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죠 추측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말이죠. 어둠의 살인자, 어둠 속 암살 리스트, 협박자의 실체도 아니고 어떤 실마리도 잡히지 않은 이 사건. 부디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